네, 안녕하세요. 대방학원입니다. 대방전기통신학원의 이동건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칠판에 써 있는 것처럼 2019년도 통신설비 기능장 이제 필기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교재에 관련해서 한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필기시험을 준비하실 때 여러분들이 수험서를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겠지만 저희 학원에서 2019년도 시험을 대비하는 필기 교재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작년 2018년부터 많이 전화 문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교재를 좀 더 완벽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조금 딜레이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2019년이 1월이 돼서야 이제 교재가 나왔지만, 어쨌든 저희도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준비를 한 교재니까 여러분들 교재를 잘 참고하셔가지고 꼭 필기 시험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교재를 한번 보여드리면, 교재는 이렇게 한 권이 아니라 이렇게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재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조금 더 얇은 이론과 예상 문제, 그러니까 이론이라고 하면 통신설비 기능장 필기시험 과목, 필기시험 범위 내에 있는 이론에 대해서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론과 요약을 저희 나름 노하우를 가지고 잘 정리를 해뒀고, 그 다음에 해당 과목별로 저희 대방학원 담당 강사님들이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 예상 문제들까지 함께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변경이 된 게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소식을 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19년부터는 통신설비 기능장이 필기와 실기 내용이 좀 더 새롭게 변화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개정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손볼 부분은 손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저희가 내용이 추가되는 부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론 파트에 보시면 이제 저희 담당 선생님이 정보 보완 파트를 조금 추가를 하셨고, 기존 내용에서도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 생각되는 부분들을 조금 손봐왔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대략 이론 교재가 300페이지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론 교재에서 300페이지가 전부 이론은 아니고 예상 문제도 한 개 실려 있으니까 이론을 잘 정리를 하시고 기출편을 다 공부를 하신 다음에 예상 문제까지 같이 봐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론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기출편인데,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출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제 필기, 지금까지 있었던 필기 시험을 바탕으로 해서 각 과목별로, 그 과목이라고 하면 파트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네요. 파트별로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파트별 문제를 대략 10년치 정도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과 반복되는 문제들은 조금 없애고 중요한 문제들을 이렇게 수록을 해뒀고, 그 다음에 기출편의 뒷부분에 보시면, 기출편은 우선은 해당 파트별로 문제들이 모여 있고, 뒷부분에 보시면 최신 기출 문제다 해가지고 2015년 1회부터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2018년 4회까지 최신 기출 문제를 회차별로, 회차 순서대로 2015년 1회, 2015년 4회, 2016년, 2017년, 마지막으로 2018년 따끈따끈한 2018년 1회, 4회까지 모든 문제를 수록을 하였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해설까지 완벽하게 저희가 작업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필기 교재를 이론 교재와 기출편을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필기 시험을 치시면 되는데, 우선은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간혹 가다가 문의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적절한 팁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능장을 도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30대 이상, 대부분 주력을 이루시는 분들은 40, 50대 분들이 많이 준비를 하시는데, 공부하신 지도 오래됐고 전공을 했다 그래도 하도 오래전 얘기니까, 그래서 학원에 오셔가지고 학원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제 이 책, 어쨌든 저희 학원 교재니까 저희 학원 수업은 이 교재를 바탕으로 새롭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학원에 오셔서 수업을 들으시는 게 가장 좋고, 만약에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이 간혹 가다가 그런 문의를 많이 주세요. 지방이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맞춰서 오기에는 너무 부담이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걸 대비해서 또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동영상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온라인 동영상을 신청을 하셔가지고, 물론 무료 결제는 아닙니다. 저희도 학원이다 보니까 동영상 강의를 보시기 위해서는 결제를 하셔야 되고, 저희 학원 온라인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최신 강의들을 찍어서 올려둔 강의가 이미 뭐 업로드가 완벽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정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이제 2019년 1, 2월에 강의를 하면서 다시 촬영을 해서 그때그때 다시 업로드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온라인 강의라도 선택을 하셔가지고 들으시는 게 빠르게 한 번에 합격하는 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게 공부하시는 방법을 잘못 잡고 계신 게,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자격증 시험이라는 게 필기 기출 문제만 대충 이렇게 기출 문제 몇 번 돌리고 가서 보면 합격하지 않냐, 이렇게 전화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거에 그게 가능했던 적이 한두 번 정도는 있었어요. 근데 2018년도부터 기출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출 문제가 뭐 쉬운 문제들은 쉽게 여전히 나오고 있지만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만 보고 가서 붙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시험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꼭 이론 공부, 이론 정립을 먼저 하신 다음에, 이론에 대한 정리가 되시고,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이론 정리를 먼저 하신 다음에 기출을 풀어보시고 자기 걸로 만들고, 해설을 저희가 기출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완벽하게 해뒀는데, 어떤 분들은 기출편에서 해설을 아예 안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 교재를 구매를 하시면 이제 문제마다 저희가 해설을 다 달아뒀는데, 해설까지도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형광펜으로 색칠을 하시든 아니면 밑줄을 치시든 해설도 다 정리를 해야지 문제가 똑같이 안 나오는 지금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이론편을 정립을 하고 기출편을 정리를 하시는 게 올바른 순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론편을 한번 보고 기출편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구나, 조금 변화하는 게 이렇게 변화하고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다시 한번 이 기출편이 정리가 되고, 한번 정리가 됐을 때 다시 이론 교재를 한번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론편에 뭐 기출에 안 나왔던 내용들도 저희가 추가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다시 이론편을 정리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가실 때 이제 최신 기출 문제들을 시험을 보러 가실 때 최신 기출 문제를 한 두 번 정도, 뭐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좋겠지만 시간적인 제한도 있다 보니까 이런 기출편에서 최신 기출은 시험 전에 한번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드리자면, 우선은 이론편을 정리를 하시고 기출편을 보시는 게 올바른 순서다. 이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편을 한번 보고 기출편을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올바른 합격에 가는 지름길이지 않나. 그래서 저희 학원 책에 보면 써있죠. 이렇게 합격이 보이기 위해서는 이 책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고 학원 수업도 참석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올해 있는 2019년도 필기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다음에 필기를 합격을 하셔야 이제 저희 실기 강의도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필기시험 1, 2월 달 잘 준비하셔가지고 꼭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필기 교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선은 그 교재에 보시면 이제 뭐 저희가 뭐 순서대로 첫 번째 챕터가 이제 통신선로에 대해서 돼 있고, 두 번째가 무선통신, 세 번째가 통신 설비, 네 번째가 마지막이 공업 경영 파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추가된 정보보안 파트도 조금 저희가 추가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뭐 이렇게 순서대로 저희 학원에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오늘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책에도 보면 제가 당연히 정리가 되어 있지만 지금 이 기출편에서 제일 뒤에 보시면 이제 2018년도 1회차와 4회차 문제가 이제 저희가 수록을 해 뒀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혹시 이제 18년도에 시험을 보셨는데 떨어지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18년 문제 중에서 좀 쉽다고 생각되는 문제들,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쉽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또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우선은 18년 문제 중에서 한 어떤 문제들을 몇 개를 보면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이론적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이론 정리를 하신 다음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구나 한번 같이 몇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년 문제를. 자, 우선 제가 오늘 수업을 해드릴 내용은 PCM이라는 통신 이론이 있습니다. 통신 이론에서 아주 핵심을 이루는 내용이 되겠는데,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 그래서 펄스 코드, 펄스 부호 변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PCM은 이제 PCM을 공부를 막 하기 전에 막 들이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주제 PCM이 뭔지를 한 단어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여러분들이 할 줄 아셔야 돼. 이게 그냥 PCM은 뭐다, 뭐 표본화가 뭐다, 양자화가 뭐다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문제가 좀 다르게 나오면 헷갈린다고. 그래서 PCM의 가장 큰 틀은 뭐냐면 음성신호. 음성신호라는 게 뭐예요? 지금 제 목소리잖아. 사람의 목소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성신호를 어떻게 디지털 방식의 신호로 부호화하는 거를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 PCM이라고 합니다. 개념을 잡으셔야 돼. 뭐를? 사람의 음성 신호라고 하는 거는 아날로그 신호가 되겠죠. 이 아날로그 신호를 뭐로? 디지털 부호로 바꿔주는 변조 기술을 펄스 코드 PCM이라고 한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셔야겠죠. 그래서 우선은 PCM을 이렇게 개념적으로 음성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준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셨으면, 이 전체적인 PCM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아실 겁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몇 번을 얘기하는데, PCM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우선 PCM 변조의 순서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순서를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자,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우선 음성 신호, 얘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음성 신호가 제 지금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가듯이 어떤 음성 신호가 송신기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음성 신호라고 하면 보통은 4kHz 미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음성 신호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로우 패스 필터를 한번 통과를 합니다. 자, 로우 패스 필터라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 저역 통과 필터가 되겠죠. 로우, 저역, 패스, 통과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저역 통과 필터를 거치게 되는데, 이게 왜 거치냐면 설정된 주파수보다는 낮은 주파수만 통과시켜 준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4kHz 이상의 신호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왜냐하면 음성 신호만 받고 싶으니까 그 다른 신호들, 음성 신호가 아닌 기타의 신호들은 주파수가 음성 신호보다 높은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신호들은 배제를 하겠다. 이런 뜻에서 이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를 시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하고 나면 이제 여기까지는 그냥 어디까지나 받아들인다 이거잖아. 송신기에서 받아들이고 나면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거는 실질적인 PCM 변조를 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표본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표본화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음성 신호가 들어왔을 때 그 신호의 표본을 영어로 하면 샘플이 되겠죠. 그래서 표본을 채취하는 과정을 표본화라고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과정은 양자화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양자화는 워낙 중요하니까 요거 뒤에 순서 설명 후에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자화를 거치고 나면 디지털 신호로 부호화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이 PCM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핵심,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
요 세 가지가 PCM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과정이고, 이 순서,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자, 이렇게 부호화 과정까지를 거치게 되면 이제 디지털 부호가 되었죠. 따라서 송신에서는 보내주고 싶은 곳으로 신호를 보내주게 되는데 전송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래서 이 송신부에서 중요한 요 과정,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라는 과정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일 먼저 이 표본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표본화라는 거는 앞에 짧게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렸죠. 표본화라는 거는 들어온 신호에서 샘플을 채취해야 되는데, 그 샘플을 채취하는 과정, 샘플링을 표본화라고 합니다. 샘플을 채취하는 과정을 표본화라고 하는데, 이 샘플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제 목소리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목소리에서 샘플을 채취할 때 과연 얼마만큼의 간격을 두고 샘플을 채취하는 게 가장 적당할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신호가 들어왔을 때 가장 적절한 샘플을 따는 간격, 이 샘플을 따는 간격이라는 건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건 주파수와 반비례 관계가 있잖아요. 반비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선 첫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가장 적절한 표본화 간격, 이거와 관련된 표본화 주파수가 있겠죠. 따라서 표본화 주파수가 얼마가 되는 게 가장 적당하냐, 이런 이론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나이키스트의 표본화 주파수에 의하면 가장 적절한 표본화 주파수는, 자, 표본화 주파수를 FS라고 한번 써볼게요. 나이키스트의 가장 적절한 표본화 주파수는 우리가 보내주고 싶은 신호, 이 음성 신호의 최대 주파수, AM 맥스라고 해볼게요. 음성 신호의 최대 주파수의 2배가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음성 신호가 4kHz였다, 최대 주파수가, 하면 2배가 되었을 때가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나이키스트 표본화 주파수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딱 안 맞아 떨어질 수도 있잖아. 이게 4kHz라고 했을 때 이게 8kHz가 안 됐을 때는, 과연 딱 적절하게 딱 2배가 안 됐을 때는 과연 큰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나이키스트의 표본화 주파수는 2배보다는, 나이키스트 표본화 주파수는 보내고자 하는 신호 주파수 최대 주파수의 2배보다 같을 때거나 아니면 더 큰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이 조건이 안 맞아 떨어졌을 때, 자, 이런 경우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지금 최대 주파수보다 표본화 주파수가 작다는 거는, 주파수가 작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주파수가 작다는 건 그만큼 간격이 벌어지는 거라고, 주기가 커지니까. 자, 그러면 이런 제 목소리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간격을 원래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8,000번을 땄다고 했는데, 이거를 주파수가 작아진다는 건 그 표본을 채취하는 간격이 더 벌어지겠죠. 그러면 이게 더 간격이 이렇게 벌어져 버린다고. 자, 그러면 채취한 간격이 벌어지다 보니까 요 표본들을 디지털 부호화해서 보냈을 때, 받아봤으면 이 간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복원을 해보면 신호가 원래 신호보다 왜곡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간격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본화 주파수가 신호 주파수의 2배보다 작게 돼서 간격이 벌어지게 돼서 신호가 일그러지는 현상, 이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엘리어싱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엘리어싱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엘리어싱 단답형 문제로 나올 때도 있으니까, 대놓고 물어보는 그런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용어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엘리어싱이 발생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표본화 주파수가 신호 주파수 2배보다 작게 되는 경우에는 간격이 벌어져서 엘리어싱이 발생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조건이 되겠죠. 나이키스트의 표본화 주파수는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는 신호 주파수의 2배가 되거나 2배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자화라는 게 뭐냐, 이 용어 자체가 좀 특이하잖아. 표본화는 그래, 표본화한다.
부호하는 부호를 만든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양자화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인데 아주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양자화라는 건 뭐냐면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샘플을 채취했잖아. 샘플을 채취했는데 이 진폭을 봤을 때 이게 정확하게 그냥 뭐 8이면 8, 4면 4 이렇게 떨어지면 좋은데 이게 사람의 목소리라는 거는 일정하지 않으니까 이 진폭이 봤더니 뭐 4.3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아니면 뭐 10.3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과연 이 소수점을 소수점까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했을 때 10만 이진화 시켜서 뭐 1방, 10을 이진수로 바꾸면 1방, 1방이 되니까 1방, 1방으로 보내주면 되는데 과연 이 0.3까지도 보내줘야 되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그러면 0.3을 또 이진수로 바꿔주게 되면 또 굉장히 부호가 길어지죠. 10보다 0.3이라고 했을 때는 몇 프로 되지도 않지만 이 0.3이라는 거를 보내주기 위해서 정보 전송량이 너무 커지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따라서 채취한 샘플에서 채취한 샘플의 진폭 중에서 소수점 진폭을 제거를 해보자 이거야. 왜? 10.3에서 0.3 없앤다고 크게 뭐 진폭이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정보 전송의 효율을 위해서 소수점을 제거를 해서 보내자. 이게 양자화 과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올림을 하면 뭐 10.3은 10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우선은 여기 두 개를 볼게요. 표본화 과정에서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샘플을 따지만 모든 예를 들어 신호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모든 신호에 대해서 전부 다 샘플을 따는 게 아니라 간격을 두고 샘플을 따게 되잖아. 그러면 이 간격과 간격 사이에 있는 정보는 정확하게 전송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표본화 과정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문제, 얘를 뭐라고 하냐면 표본화 잡음이라고 합니다. 표본화 잡음.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표본화 잡음은 반드시 발생한다.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맞죠? 맞잖아. 반드시 표본화를 거치기 때문에 그 간격 속에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전송이 안 되는 표본화 잡음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하면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양자화 과정에서도 볼게. 양자화 과정에서도 우리가 마음대로 뭘 하고 있어요? 진폭을 없애고 있죠. 임의적으로 신호를 바꾸고 있다고.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다? 신호에 대한 잡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PCM에서는 뭐가 발생을 한다? 양자화 잡음이 필연적으로 발생을 한다. 이렇게 되면 맞는 내용이 되겠죠. PCM에서는 양자화 잡음이 필연적으로 발생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잡음이? 표본화 잡음과 양자화 잡음. 요 두 가지 잡음이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겠죠. 근데 이 양자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양자화 잡음비의 불균형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양자화를 한다는 거는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샘플이 10.3이었고 어떤 샘플은 봤더니 1.3이었던 거예요. 제 목소리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반올림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10.3에서 반올림을 하게 되면 10이 되는데 0.3이 날아갔어요. 근데 1.3에서 반올림 하게 되면 1이 되고 0.3이 날아갔다고. 근데 10에서 0.3이랑 1에서 0.3은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너무 10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 너무 큰 비율이 차이가 나게 되니까 이런 문제점, 양자화 잡음비에 대한 불균형을 제거할 수 있는 양자화 잡음비 경감을 시켜줄 대책이 필요합니다. 얘는 뭐 워낙 문제가 많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 이미.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핵심적인 방법 세 가지를 우선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비트수를 증가시켜 주는 겁니다. 비트수 증가. 자, 비트수를 증가시켜 주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비트수라는 건 결국은 양자화 스텝수랑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자화 스텝수는 2의 n승, 여기서 n이라는 거는 비트수입니다. 그래서 2의
8승 하게 되면 양자와 스텝을 2의 8승계만큼 256개 계단으로 스텝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나누게 되겠는데, 그래서 양자 비트 수를 증가시켜주면 양자 잡음비가 경감이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양자와 비트 수는 N은 8이라는 거. 일반적인 양자 비트 수는 8입니다. 8. 꼭 기억을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2의 8승 256계단으로 나누게 된다. 그 다음에 양자 비트 수를 증가시켜 줬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어쨌든 양자와 잡음비, 신호대 양자와 잡음이 없어진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 양자와 잡음이 얼마만큼 없어지냐 하면 6dB만큼 양자와 잡음비, 신호대 잡음 SMB가 향상된다. 6dB만큼 SMB가 향상된다. 이 정도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비선형 양자화를 한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비선형. 아니다 이거잖아. 선형이 아니다 이거라고. 자, 그럼 선형은 뭐냐면 양자와 스텝을 나눌 때 간격을 일정하게 나누는 걸 선형이라고 합니다. 선형. 근데 비선형이라는 거는 같지 않다는 게 될 거 아니야. 반대니까, 선형과 반대니까. 그래서 선형 양자화 방식을 했을 때 발생하는 이 양자와 잡음비 불균형을 처리하기 위해서 대책으로서 비선형 양자화는 어떻게, 양자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0이라고 했을 때 0에서 1로 올라갈 때 요만큼 간격이었다면 2로 올라갈 때 좀 더 간격이 벌어지고 3으로 올라갈 땐 좀 더 벌어지고, 이렇게 양자와 스텝을 간격을 좀 더 다르게 해줘서 양자 잡음비를 경감시켜준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세 번째가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죠. 압축 신장기를 사용한다 이겁니다. 압축 신장기. 말 그대로 한국말을 해석을 해. 압축시킨다고. 신장은 키운다 이거잖아. 그래서 압축을 송신해서 하는 거고, 신장을 어디서 한다? 수신 쪽에서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제 목소리가 이렇게 있었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샘플 간에 불균형이 발생할 때 얘를 일정 기준을 두고 압축을 시키면 이 신호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될 거고, 여기를 향해서 이렇게 압축을 시킨다고. 압축. 그래서 요 신호가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샘플을 채취했을 때 여기가 10.3이었고 여기가 1.3이었던 게 얘는 10.3에서 좀 더 다운될 거고 얘는 1.3에서 좀 더 업이 되겠죠. 그래서 날아가는 제거되는 소수점의 비율이 서로 좀 맞아지는 그런 결과를 창출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압축기의 위치. 너무 많이 나오잖아. 어디 들어간다? 표보 나와. 양자와 사이. 여기에 압축기가 들어간다. 이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양자와 잡음비 경감 대책 세 가지, 이 핵심 세 가지. 비트 수를 증가시켜주고 비선형 양자화를 하고, 그 다음에 압축 신장기를 사용한다.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18년 문제에 나와 있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년 문제, 18년 1회부터 한번 볼까요? 18년 1회 보면 1번 문제부터 이 PCM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냐? 시간폭과 진폭이 일정한 펄스의 위치를 입력 신호에 따라서 변화시키는 변조 방식은 무엇인가 해서 PAM, PCM, PPM, PW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해설에 딱 정리를 해뒀죠. PAM은 펄스의 진폭을 신호파의 크기에 비례해서 변화시키는 방법이고, 이게 PAM이니까 요걸 PAM이라고 하죠. PCM은 PCM이고, 지금 답이 뭐냐? 펄스의 위치라고 했습니다. 1번에서 18년 1회 1번에 보면 1번 문제의 핵심은 위치라는 겁니다. 위치라는 단어가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펄스 샘플을 채취한 걸 부호화를 할 때 걔를 PWM 같은 경우에는 펄스 W가 width잖아. width니까 펄스 폭 변조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진폭이 크면 펄스 폭을 크게, 진폭이 작으면 펄스 폭을 작게, 이렇게 펄스 폭으로 표현해서 보내는 걸 PWM, 펄스 폭 변조.
펄스 위스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 거고, 지금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처럼 자, 어떻게 펄스의 위치로 예를 들어서 뭐 진폭이 7이다 하면 7의 위치에, 그다음에 뭐 샘플이 뭐 1이다, 샘플의 진폭이 1이다 했을 때는 1의 위치에 펄스를 위치시켜서 펄스를 신호를 표현하는 방법을 펄스 포지션 모듈레이션 PP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두 번째 P가 위치다. 제가 수업 시간에 몇 번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이 답은 PPM이 되겠죠. 답은 3번의 PPM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또 3번의 PCM이 나오네요. 맞는 걸 찾아라 했습니다. 맞는 걸. 자, 1번 보시면 순서가 양자와 표본화 부호화를 거친대. 이런 걸 틀리시는 분은 없겠죠. 순서가 어떻게 된다? 표본화, 양자와 부호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걸 찾아라 했으니까 1번은 틀렸고, 2번에 보시면 양자와 잡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자와 스텝수를 감소시킨다 했습니다. 양자와 잡음을 오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자와 비트수를 어떻게 한다? 증가시켜준다고 했죠. 감소가 아니라 증가시켜준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에 보시면 표본화란 신호에 대한 시간적인 이산화 과정을 말한다. 이 이산화, 어떤 정규화 시킨다는 거잖아. 시간적인 이산화.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라고. 야, 근데 4번은 왜 틀렸냐? 부호화란 신호에 대한 진폭의 이산화 과정이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시간에 대한 이산적인 과정. 이상이 아닙니다. 이산적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계산하기 쉽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이산화라는 건. 그래서 이 시간적인 이산. 시간을 딱딱딱딱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산화를 하고 있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표본화란 시간적인 이산화 과정이다. 그러면 크기에 대한 이산적인 과정을 뭐라고 할까요? 크기. 시간적인 거 말고 크기에 대한 이산적인 과정은 양자화가 되겠죠. 양자화. 이 양자화라는 거는 뭐 크기에 대한 이산화 과정이고, 표본화라는 거는 시간적인 이산화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문제 정도까지는 쉽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뭐 너무 쉬운 게 나왔네요. 양자와 잡음의 개선책이 아닌 것. 이 세 개가 아닌 걸 찾아라 이거죠. 양자와 계단을 크게 한다. 양자와 계단수를 증가시킨다. 비선형 양자와 계단수를 증가시킨다는 거는, 계단수라는 건 2의 n승이라고 했죠. 그래서 비트수를 증가시킨다는 거는 양자와 계단수를 증가시킨다. 이게 맞는 거고, 비선형 양자로 한다. 앞신기를 사용한다. 1번에 양자와 계단을 크게 한다가 아니라 양자와 계단수를 크게 해야 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18년 4회 거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18년 4회 거에 보시면 또 PCM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18년 4회 PCM 문제는 PCM TDM에 대해서 나왔네요. PCM TDM에 대해서. PCM TDM이라는 건 이제 PCM을 사용하는 다중화 방식 중에서 PCM TDM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게 이제 PCM 24 방식이 있고 PCM 32 방식이 있죠. 자, 여기를 지우고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그 비교 대상은 뭐 수업 시간에 다 해드렸지만 PCM 24와 32에서 핵심적인 비교만 해가지고 차이를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 그래서 PCM 24 방식이 있고 PCM 32 방식이 있고, PCM 24 방식은 무슨 방식이다? 이거는 나스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무슨 방식? 나스, 널스, 널스. 그래서 북미 방식. 그래서 PCM 24 방식은 나스 방식이라고도 하고, PCM 32 방식은 유럽 방식으로서 CPT 방식이라고도 한다 했는데,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두 가지라고 수업 시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중요한 큰 차이는 뭐냐면, 우선은 이 프레임당 비트 수. 프레임당 비트 수가 달라요. 물론 첫 번째 가장 큰 차이점은 뭐야? 한 프레임당 몇 개의 채널이 있냐? 한 프레임당 채널 수. 채널 수는 근데 이름에 써 있잖아. 얘는 채널 수가 24개, 24개고, 얘는 32개이기 때문에 PCM 24 방식, PCM 32 방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프레임당 비트 수는
PCM 24방식, 나스 방식 같은 경우에는 193개라고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했었죠. 왜 193개예요? 24개의 채널에 한 프레임에 24채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몇 비트 양자원을 한다? 8비트 양자원을 한다고 했을 때는 8 곱하기 24를 해보면 192가 되는데 더하기 1을 한다고 했었죠. 왜? 동기 비트로서 하나를 사용을 한다. 그래서 따라서 답은 193비트다. 뭐가? 프레임당 비트 수는 PCM 24방식은 193비트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했었고, PCM 32방식은 몇 개냐? 자, 구하는 공식 보이시죠? 32채널에 몇 비트 양자하다? 8비트 양자하니까 답은 256개가 됩니다. 256개. 그래서 가장 큰 핵심적인 차이점은 193과 256비트. 한 프레임당 비트 수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 꼭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속도가 또 차이가 많이 나죠. 속도 같은 경우에는 이 PCM 24방식 같은 경우에는 193비트 곱하기 몇 킬로 양자화를 하는 거예요? 몇 킬로 표본화를 하고 있죠? 표본화 주파수가 얼만데? 신호 주파수의 2배니까 4km 곱하기 2 하면 8kHz가 될 거 아니에요? 8kHz. 8kHz 표본화에 8비트 양자화를 한다. 이거는 핵심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거 193 곱하기 8kHz를 해주면 전송 속도는 1544kHz 또는 1.544 메가bps가 된다. 1.544 메가로 갈 때는 1.544라고 말씀드렸고 킬로로 갈 때는 1544다. 뭐 이 정도는 계산하실 수 있으니까.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256 곱하기 8을 해주면 2048이 되겠죠. 2048kbps 또는 2.048 메가bps가 된다. 이렇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숫자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외우면 되겠어요? 말도 안 되게 한번 외워볼까요? 그 전화번호 같은 데 보면 이런 뭐 이렇게 상담 고객센터 전화번호 보면 이런 거 많죠. 1544. 그래서 1544에 2048번으로 1544에 2048 실제 번호를 쓰는 번호인지는 모르겠다만 1544에 2048번이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1544에 2048. 그러면 이 문제가 지금 18년 4회차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시면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에서 핵심이 뭐냐면 이 타임슬롯의 한 프레임의 비트 수는 했는데 채널 1, 채널 2, 채널 뭐 쭉쭉쭉쭉 하면서 24까지인데 이건 PCM 24채널이다. 이때 동기 방식에 의한 타임슬롯 한 프레임의 비트 수는 몇 개라고 했었죠? 24방식에서는 193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192를 찍으시면 안 되고 193을 찍으셔야 되고, 자 4번을 보기 전에 5번을 볼게요. PCM 방식에서 정보의 손실 없이 재생하기 위해서 표본화 주파수는 신호 주파수의 몇 배 이상이 돼야 된다? 핵심이라고 했죠. 뭐 표본화 주파수는 신호 주파수의 몇 배 이상이 되어야 된다? 2배 이상이 되어야 된다 했잖아.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이런 거 틀리면은 내가 볼 땐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러분들 얘기하는 건 아니고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이거는 맞추라고 주는 문제잖아. 60개 중에서 맞추라고 주는 문제니까 기억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PCM의 변형에 보면 여러 가지 뭐 변형 방식이 있지만 뭐 DPCM이 있고 뭐 DM 델타 변조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DPCM과 DM이 있을 때 얘를 좀 더 개선한 방법에 앞에 A가 붙는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 A가 뭐의 약자라고 했어요? 영어로 adaptive라고 했죠. adaptive 적응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가 붙으면 어떤 양자화다? 적응형 양자화를 사용을 한다. 따라서 답은 4번 문제 ADPCM에서 주로 사용하는 양자화는 적응형 양자화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했던 거에서 좀 핵심을 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야겠죠. 항상 공부를 하고 나면 핵심을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PCM은 음성 신호를 디지털 부호로 바꿔준다. 뭐
음성 신호를 디지털 부호로 바꿔주는데 여기서 첫 번째로 가장 핵심은 요 순서. 표본화 양자와 부호화 과정을 거친다. 표양부입니다. 뭐 순서가 바뀌면 무조건 틀린 게 되는 거고 아까 문제도 나왔던 거를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표본화에서 가장 핵심은 뭔 것 같아요? 표본화에서 가장 핵심은 요 나이키스트의 표본화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표본화 주파수는 신호 주파수의 2배 이상이 돼야 한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 양자화에서 가장 핵심은 뭘까요? 양자화는 소수점 진폭을 제거하는 건데 양자화에서 가장 핵심은 이 양자화 잡음비 경감 대칭. 양자화 잡음비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뭐냐 했을 때 비트 수를 증가시켜 준다. 비트 수라는 건 계단 수랑 같은 말입니다. 비트 수를 증가시켜 주는 거지 비트의 크기를 증가시켜 주는 건 아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선형이 아니라 비선형 양자화를 한다는 거. 마지막으로 압축 신장기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 압축기의 위치까지 압축기는 어디 들어간다? 표본화와 양자화 사이. 양자화를 하기 전에 압축을 해줘야 양자화 잡음비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요 위치, 압축기의 위치까지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PCM의 그 다중화 방식 중에 PCM TDM에서 나스 방식이 있고 그냥 24방식, 32방식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돼. 근데 다른 이름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나스 방식, 북미 방식, CPT 방식, 유럽 방식, 그 다음에 뭐 T1 방식, E1 방식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데 여기서 이 핵심 두 가지 차이, 나머지 차이들은 수업 시간에 다 해드렸으니까 핵심 두 가지 차이보다 24방식은 한 프레임당 비트 수가 193개라는 거, 192개가 아니라 동기 비트가 하나 추가돼서 193이라는 거. 그 다음에 PCM 32방식은 한 프레임당 비트 수가 256입니다. 193대 256. 그 다음에 전송 속도는 1544의 몇 번? 2048번이라는 거. 노란색이 가장 핵심이니까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PCM에 관한 문제에서 PCM에 관해서 필기 시험에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절대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은 또 수업 시간에 이어서 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이 책 저희 대방전기통신학원에서 나온 2019년 필기 통신설비 기능장 시험 대비 필기 교재, 필기 수험서입니다.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으니까 저희 교재와 그다음에 강의, 저희 학원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을 잘 활용하셔서 꼭 한 번에 따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 잘 하시고 학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